특집 전용후의 뉴스온 미국 대선 특보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초박빙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선거인단 6명만 확보하면 승리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막판 개표 중인 경합주 4곳에서 다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이어 개표 중단 소송을 내고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까지 요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밝힌 현안에 대한 입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11월 5일 특집 전용의 뉴스온 지금 출발합니다.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re going to win th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먼저 워싱턴 DC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주요 경합지의 개표 지연으로 이틀째 대선 승자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북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잇따라 따라잡으면서 유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부는 개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전을 허용한 미시간주 등 3곳에 잇따라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불복 양상이 전개되면서 극심한 이 선거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바이든 후보가 북부 경합주 2곳, 그러니까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 모두 판세를 뒤집고 지금 승리를 굳힌 거로 지금 미국 언론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부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2곳에서 바이든 후보가 전세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해 발표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49.4 대 48.8, 0.6%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입니다. 미시간주도 격차가 2.2%포인트입니다. 위스콘신은 선거인 10명, 미시간은 16명이 각각 걸려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숫자 이른바 매직 넘버를 17표로 줄였다. 또 일각에서는 6명으로 줄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부분은 애리조나주를 승리로 예측할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지금 AFP는 애리조나를 승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264로 발표를 했고요. 미국 언론들은 좀 신중하게 봐서 253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인단 확보 사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253명,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 17명 모자랍니다. 따라서 현재 앞서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2곳만 승리를 굳히면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를 잃더라도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네바다는 선거인단 6명, 애리조나는 11명입니다. 바이든 후보로서는 일단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주 등 4개 주를 차지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도 이 바이든 후보가 말 그대로 정말 맹추격하고 있죠. 네, 우편 투표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3%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던 곳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도 바이든 후보의 맹추격으로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북부 경합주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되고 나서 우편 투표가 나중에 합산되다 보니까 이 바이든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렇다면
언제쯤 최종 승부가 가려지겠습니까? 네,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곳은 6개 주인데 박빙 승부가 펼쳐지다 보니 각 주에서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네바다주는 일정 기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펜실베니아주는 앞으로 며칠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이틀째인 오늘도 선거의 최종 승자가 명확히 가려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펜실베니아 선거 당국 관계자의 말입니다. Because there's no other choice, takes a little bit of time. If you're going to get it right and you're going to prevent problems which jeopardize voters' votes, it's more important that we do it right than meet artificial deadlines. 네, 잇따라 역전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적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인데요. 개표 중단하라, 또 재검표까지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네, 앞서 전해드린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 역전을 허용한 경합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미시간과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또 조지아주 등 3곳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참관 보장 등 개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신을 찍은 표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트럼프 캠프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불과 몇 시간 동안 개표 결과가 급변하면서 각 선거 캠프도 개표 결과에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 전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이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필규 특파원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 특파원,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택과 가까운 델라웨어 윌밍턴의 이곳 체이스 센터에서 이곳 시간으로 오후 4시를 조금 지나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개표 상황에 맞춰서 오늘 또 한 번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앞서는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였는데 오늘은 러닝메이트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네, 현지 시간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는데 이 바이든도 그럼 승리를 선언한 거로 봐야 되나요? 콕 집어서 승리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바이든 후보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예, 잘 들어보면 새벽에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앞서 승리를 선언하고 소송 방침까지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서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서 또 내놓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들어보시죠. The presidency itself is not a partisan institution. It's the one office in this nation that represents everyone. And it demands a duty of care for all Americans. That is precisely what I will do. 네, 민주당원만의 예, 대통령이 그러면서 아니라 자신은 공화당원의 민주당원으로 대통령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현지 시간 4일 대통령직 자체는 당파적인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직책이자 또 모든 미국인을 돌볼 의무가 요구된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간 양극화를 조장해왔다고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본인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라는 어떤 리더의 모습,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네, 선거 운동할 때는 민주당원이었지만은 이제는 공화당원까지 아우르는
인물로서 자신을 부각한 분위기인데요. 이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자택에서 좀 계속 머물면서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선거 캠프 본부를 이제 자택에 차려놓고 그곳에서 계속 선거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체이스 센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요. 지금 이곳에는 기자들과 또 지지자들이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지를 전할 타이밍이 되면은 이곳에 와서 수시로 연설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매직 넘버인 270명이 오늘 밤중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승리를 했다는 선언을 하거나 또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있으면 추가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즉 러스트벨트의 결과가 뒤집히면서 개표가 비교적 늦은 이 서부의 네바다주에서도 접전 양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바다주에서 이 시각 현재 7,600여 표, 그러니까 0.6%포인트 이 득표율의 차이만 보이고 있는데요. 네바다주에 있는 백종훈 기자 연결해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 기자, 일단 네바다주 선거 결과가 개표율이 현재는 80% 후반부인데 이렇게 좀 늦은 이유는 우편 투표 때문이겠죠. 이 투표 일주일 이후 도착분까지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우편 투표 방식과 인정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네바다주는 투표날 일주일 후인 미국 현지 시간 오는 10일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때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까지 인정을 합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도착한 7만 5천 표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유권자가 미리 신청만 하고 선거당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표가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트럼프 측이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CNN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인단 6명을 뽑는 네바다주가 큰 관심을 끌게 됐는데 네바다 선거당국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침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 한국 시간 기준 오전에 미국 서부 네바다 시간으로 오후 시간대에 네바다 선거당국이 트위터를 통해서 만 하루 정도는 개표 준비를 위해서 개표 상황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중한 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트위터에 네바다 선거당국 트위터에 공화당과 민주당 측의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인 네바다주 부지사가 다시 조금 입장을 번복해서 열심히 개표 작업을 하겠다. 또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역 매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네바다는 4년 전 대선 때는 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패배한 것에 비해서는 이 추격을 하는 양상인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박빙인 7,600여 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어느 언론도 네바다에서 누가 이겼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경합 지역으로 공백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처음부터 박빙이었지만 우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2년 전에 네바다주는 민주당이 모두 당선이 됐던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일주일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는 10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는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서부 네바다 리노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중국에 대해서 날카로운 날을 세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선은 미국 내정이다 이러면서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먼저 어제 예고한 대로 시진핑 주석이 이 무역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 시 주석의 연설은 화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나가는 시 주석의 표정은 단호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먼저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비난의 화살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돌린 겁니다. 이어 중국은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외 개방 정책을 확대하겠다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결국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신뢰는 의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강대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끼쳐선 안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이 기술 봉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셈입니다. 이런 주장이 처음 거론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 대선 다음 날 시 주석이 직접 그것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 차기 지도자에게 중국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오늘 아침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사설인데요. 이 매체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라면서 미국은 대중무역 관계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시 주석의 발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은 또 미국 대선 과정 자체도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글로벌 타임스 오늘자 지면 보도를 인용하면요. 이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델로 여겨지지만 이 당파적 분열이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고 미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관영 CCTV 역시 미 대선에 대한 분석이나 결과 보도 대신에 선거 비용이 역대 최대라거나 백악관 앞에 시위대 간 충돌만 실시간 보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측 분석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제 중국 외교부도 밝혔듯이 네. 확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국 내 전문가들이 앞서서 전망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든 후보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민주당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대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은 미국 미네소타에서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고 네. 또 텍사스에서도 이번에 좀 격전지 텍사스에서도 이제 생활하셨고. 그랬었죠. 근데 일각에서 이번에 사전 투표가 1억 명을 넘으면서 역시 이거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네. 투표율도 제일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통계가 나왔나요?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1억 5,980만 명 정도가 투표한 것으로 잠정 네. 집계가 됐고 이게 2016년도에 통계를 보면 1억 한 3,6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2천만 명 이상이 더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12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전체 유권자로 보면 미국의 전체 유권자 중에 약 66.8%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투표를 하게 된 계기는 역시 우편 투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 경제 가면서 바이든이 뒤에 뒷심을 발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편 투표가 늦게 도착하는 것이 나중에 지금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뒷심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 투표자들 중에 약 43%가 민주당 지지자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 37%가 공화당 지지자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라고 한다면 사전 투표자의 우편 투표가 늦게 오면 올수록 네. 바이든이 더 많은 뒷심을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 그다음에 러스트벨트에 있는 펜실베니아 두 곳이 참 핵심 경합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네. 개표가 진행되면서요. 서부에 있는 네바다라든지요. 남부에 있는 조지아라든지 또 다른 곳이 핵심적인 관심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른바 당선 선거인단 270까지 매직 넘버 두 후보 상황 양상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들마다 그 선거인단 확보인 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CNN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CNN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바이든 후보가 253명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264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것은 지금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겨서 거기 선거인단이 11명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10명도 안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거인단만 확보하면은 매직 넘버 270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초경합지에서 승부를 가르지 않아도 다른 주에서 한 주 정도만 승리를 하더라도 대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한번 연결해서 바로 한번 현재 상황 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좀 연결돼 있는데요. 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 대선 개표 엎치락뒤치락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박빙 승부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초박빙이라는데 이론을 내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레이저 띤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도기 날만큼의 차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초박빙이라고 저희가 이제 번역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앵커가 그다음에 그 기자님께서 뭐 논의하신 것처럼 네. 초반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이제 그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벨트에서 이제 힘을 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경합주, 즉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경합주는 4곳이 남았죠. 너바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고요. 아까 네.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NN 기준으로 253표. 거기에 애리조나 11표를 합치면 264표가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를 합쳤다고 친다면 264표를 바이든 후보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가 6표의 선거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바다를 하나 이기든 펜실베니아 20 선거인단을 가져오든 조지아 16표를 가져오든 노스캐롤라이나 15표를 가져오든 하나만 이기면 승리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제부터 주목했던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잖아요. 네, 예. 지금부터 뭐 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펜실베니아에서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가 한 10% 이상 포인트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시간 전까지 보게 되면 다시 그 바이든 후보가 3% 포인트 정도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지더라도 승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경합주에서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고 빠르죠. 그런데 펜실베니아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이기지 못한다면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를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펜실베니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15%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막판에 되면서 조기 투표 또 개표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그 펜실베니아의 그 대도시죠.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에서 개표가 지금 막 들어오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표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득표율 격차가 막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 15%, 16%의 개표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두 대도시에서 여전히 표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우편 투표도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를 가져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트럼프 캠프 측에서 나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 미시간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해달라는 거고요. 또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지금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지금 뭐 소송, 법적 대응 입장까지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승부가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갈 텐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위스콘신은 재검토 요청을 하는 걸로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는 개표 중단, 즉 이 얘기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미 그 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그 재검표를 하는 거냐 아니면 개표 중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초기에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는 개표 중단, 즉 1점 시점 이후에
공화당 측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 투표라는 이런 부분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요. 예. 민 교수님, 그러면 현재 저희가 그 주체를 바이든 후보에 집중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될 수 있는 경우 수를 보려면 214표 정도, 213표, 214표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56표, 57표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 56표, 57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모든 주를 다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 네바다가 6표, 펜실베니아 20표, 조지아 16표, 노스캐롤라이나 15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50 다 합쳐도 50 얼마가 되는 겁니까? 57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4개 주를 다 이겨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네.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요. 막 미국 언론은 분명히 더하기를 하면서 만약 매직 넘버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270을 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승복, 패배 선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법정 싸움이 좀 시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법원부터 해당 지방법원부터 이제 심리가 빠르게 시작이 돼서 지방 그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낼 거고요. 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거고요. 거기에 불복하면 다시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예. 그래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어떤 그 운영에 있어 중요한 그 심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연방 대법원이 12월 14일이죠. 즉 그 주들이 선거인단 그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내야 되는 12월 14일 그 기한 내에 어떤 심리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거기에서 결과에서 이제 당락이 될 거고 만약에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270표를 확보한 후보가 불투명하게 되면 이제 연방 하원이 승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후자를 노리는 것 같고요. 진행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첫 번째 재검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결정하는 권한은 그 해당 주의 주지사가 주로 합니까? 아니면은 해당 주의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이제 그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판결 내리면 이제 주지사는 집행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어떻게 진행될 거 좀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을 끌 목적이라면 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거기에 불복을 할 것이고 이제 그 주 대법원에서 불복된 사안을 다시 재판을 받고 싶으면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잠시 그 개표 방송하고 있는 CNN 상황 동시 통역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피츠버그 알레게니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른색인데요. 아직도 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계속해서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펜실베니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카운티가 바로 에리 카운티입니다. 에리 카운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던 것이죠. 에리 카운티에서 당선이 되면서 펜실베니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대통령이 이리 카운티에 갔습니다. 제가 이리에 사실 가는 이유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리에 와서 지지자분들에게 또 인사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였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7,000여 개의 우편 투표가 아직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격차를 보시면요. 한 6천 표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리 카운티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는요. 지금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대 1로 바이든이 조금 우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지역, 이 주의 다른 지역을 봐도 비슷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 투표가 오랫동안 이제 개표 작업이 지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조금 답답하고 있어서 승자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전 투표를 했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 당일에 투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편 투표 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에리 카운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이 여기에서 조금 우세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버펄로도 있고 버펄로에서 에리로 이제 많이 또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 에리 카운티에서는 최근에서 좀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리 카운티를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조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스콘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캠페인에서 이제 법적 공방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조지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격차가 점점 더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근데 지금 역시 CNN 개표 방송에서도요, 그 조지아라든지요, 그 펜실베니아 등 핵심 경합 지역 막바지까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거나 그 손에 땀을 쥐는 공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일부 언론에 그 만약에 CNN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신 대로 270명까지 앞서서 그 선거인단을 253명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친 트럼프 매체라 불리는 폭스뉴스에서는 264명을 합니다. 11명의 표 차이가 나는데 그 11명이 바로 애리조나를 더했냐 더하지 않았는지 하나요. 근데 애리조나에서 왜 이번에 그 미국 언론에서는 그 별세한 존 맥케인 전 대통령 후보를 주목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는 선벨트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네. 그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다고 하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한 4%포인트 정도 더 앞섰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 맥케인 효과라고 하는 얘기로 나오는 네. 겁니다. 존 맥케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상원 의원으로 굉장히 익숙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상원 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기도 했었고요. 이 지역에서.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지한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뇌종양으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나요. 네. 떠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이런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어떤 비판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전에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뭐 해군사관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멍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맥케인 상원 의원이 사망했을 때 그때 장례식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런 인식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졌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반감들이 일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거 하나고요. 또 네. 하나는 최근에 라틴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계 인구들이 민주당을 좀 많이 찍은 영향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라틴계, 이른바 히스패닉계가 꼭 그 바이든 후보에 유리하게 적용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플로리다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라틴계나 히스패닉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정책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멕시코와의 장벽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또 집행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는 양상도 있었고요. 이런 양상이 있던 걸 보면 일반적으로 히스패닉계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히스패닉계가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반쿠바 그러니까 쿠바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쿠바를 떠났던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인구들이 플로리다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남미가 좌파 쪽 정부가 많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닷가 쪽으로 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카리브에 있는 쪽에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남미 쪽에서 인구들이 플로리다 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는 라틴계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 이념적으로
이른바 진보 민주당 성향이 좌파에 아니라는 거죠.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네. 인식을 갖는 분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인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하는 그래서 이런 플로리다에서 현상들이 그런 발생했다는 거죠. 표심이 드러났고요. 네. 의회 이제 북서부라든지 북동부에서는 좀 달리 해석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는요 경합주 역전세를 잇따라 보이자 사실상 승리 선언이라 할까요? 아니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예, 바이든 후보는요 선거가 있었던 날 그 다음 날 새벽에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그랬고요. 그날 당일날 오후에 있었던 화면을 저희가 지금 보신 건데요. 여기에서는 나는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운동했지만 이제부터는 공화당원까지 아우르겠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냈어요. 네. 어느 정도 선거 승리를 예감한 것으로 보이고요. 승리를 예감했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정도쯤, 그러니까 지금 우편 투표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정도쯤이면은 사실은 선거 승리를 어느 정도 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선거 승리를 사실 조심스럽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우편 투표 개봉을 할 때까지를 지켜보겠다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선거 승리를 먼저 해버렸을 경우에 지금 트럼프 쪽에서도 법정 소송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격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회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승리 선언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점들까지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선거 이후에 바이든 후보가 두 차례 기자회견했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언론 앞에 섰습니다. 개표 초반 상황이었는데 그 관련된 입장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called off. This is an embarrassment to our country.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네, 트럼프 캠프 초반 강세가 좀 뒤집히는 형국이 되자 이 줄 소송에 대한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세 곳을 비롯해서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 서부의 네바다주까지도 계속 이것이 이어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역전을 당해서 네. 결국은 또 추격을 당하는, 또 본인이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법적 소송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사전 투표나 아니면 우편 투표의 결과가 일정 영향을 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면서 개표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미시간, 펜실베니아 개표 중단 소송을 걸고, 방금 말씀 조지아도 그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접전 양상, 즉 1% 내의 차이 안에 있으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네요. 권리는 권한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사실은 지난번하고 너무 달라요. 지난번 2016년 선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스콘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거를 다시 재검표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재검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또 비판을 했었어요,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 그런 걸 보면 본인의 입장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조지아 같은 경우도 개표 중단 소송을 지금 들어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위스콘신 같은 경우 99%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바이든이 약 2만 500여 표 차이로 지금 신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거의 승리를 거의 가져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 86%가 개표가 됐는데 바이든이 여기서
7,600표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두 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위스콘신, 네바다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소송을 거는 것 같아요. 소송을 걸어서 본인이 만약 진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과 관련해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약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네, 뭐 개표 중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죠. 내용이 어떤 건데요? 네, 우리 변호사들이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냐? 네, 우리 시스템의 진실성과 이번 대선은 이미 피해를 보았다. 이것이 논의돼야 될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지금 판세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본인이 좀 알고 네.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걸 좀 뒤집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 우리 뭐 문구에서 느껴지는 어감상으로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란 변호사 사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바이든 캠프에서도 뭐 우리 법률팀 완비돼 있다, 뭐 구축돼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실은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올 때마다 우편 투표의 문제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우편 투표의 시스템 자체를 보면 조금 엉성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23일까지 들어온 것까지 카운트해주겠다는 데도 있고요. 또 들어오고 나서 개표하는 시점도 다 주마다 다릅니다. 법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우편 투표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바이든 캠프 측에서도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팀을 준비해놨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대책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이런 형태로 법적 소송을 들어올 걸 이미 예견했고 그 예견된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 캠프 측에서도 막강한 법률팀을 준비하고 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이게 결론적으로 가면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셨던 이 애매한 표현 중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률적으로 따져도 트럼프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트럼프도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시스템의 진실성과 이번 대선은 이미 피해를 보았다. 이제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이런 애매한 표현을 씀으로써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가 뭐 어떤 형태로 좋게 얘기하면 지지고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폭력적인 사태마저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견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에 있어서 좀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얼마 전에 대법관에 임명된 버렛 대법관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 보수 우위로 확 구도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6대3으로요. 네. 그게 좀 믿는 구석인가? 그러면서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하고 엘고 후보 간의 그 당시 상황까지도 소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 개표 초기 한 10시간 이내에서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접전지라고 불리는 초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에 있는 선거인단까지 다 가져갈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250대 250 정도 나와서 펜실베니아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 투표의 부정이나 아니면 우편 투표의 무효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간 다음에 연방대법원의 구도가 6대3이기 때문에 보수가 확연하게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좀 편을 들어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초경합주에서 원래 이길 거라고 지금 초원장담했던 그런 이제 주에서 바이든이 뒤집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확보하고 있는 지금 이제 애리조나까지 합할 경우에는 그럼 26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두 개 주에서만 바이든이 그냥 이겨버리면 뭐 소송으로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끝나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 나눴던 것, 제가 그 트위터 내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상황까지 같이 못하고 끝날 가능성을 아마 본인이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요. 뭐 차츰 앞으로 대선 후보 확정하는 그다음에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임기 시작 취임식 같이 그 절차까지도 이제 보도가 나오긴 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상적으로 만약에 치러져서 문제가 없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다고 하면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된 경우에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승리 선언하고 누군가 승복을 하게 되면 12월 14일 날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1월 6일 날 내년 1월 6일 날 상하원이 함께 합동으로 모인 장소에서 당선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게 돼.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갔을 때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불복을 하고 소송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개표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마쳐야 되면 11월 8일까지 법정 분쟁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12월 8일까지 법정 분쟁이 마무리가 안 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선거인 투표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 선거인단 투표를. 그렇게 되면 결국 선거인단이 과반수 이상이 확보된 것이 아무 두 후보 중에 누구에게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상하원이 함께 투표를 합니다. 상원에서는 뭘 투표하냐면 부통령을 선발하게 되고요. 네.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발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 대통령을 하원에서 선발을 못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하원에서 부통령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시 대통령으로 직무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요. 예. 그것마저는 안 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어나지 않을 시나리오까지 보긴 했지만은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건 미 수정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위헌 상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 이제 1월 20일 날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달리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실패할 경우 왜 파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파산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예. 그때도 사업하다 보면요. 1조 원 정도의 빚을 졌다가 그걸 여러 방식으로 하여튼 어떻게 네. 극복해서 지금 트럼프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을 키워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 부동산 개발할 때도 그렇지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낄 수밖에 없고 네. 대출하고 난 다음에 담보로 그 건물들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도이치방크예요. 도이치방크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동안에 네.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 미국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룹 자체가 경영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빚을 지금 다 합치면은 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도이치방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그랬으니까 이제 관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에는 트럼프 그룹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근데 일각의 전망이에요. 만약에 트럼프 사업의 곳곳 사업체들이 재정 상태가 탄탄하다면 이건 월가의 우려 섞인 전망일 수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는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선거 이후에 우려됐던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 양상 예. 좀 외신에 좀 보도됩니까?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극우단체 대표 4명이 네. 백악관 앞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크게 다쳤다. 이게 이제 보도된 내용이고요. 트럼프 지지층이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 정도. 예컨대 뭐 선거 시작하기 전까지 총기를 다 많이 사고 있다, 뭐 이런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네.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큰 소요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선거 당일만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의 집회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큰 충돌은 아니지만 민심은 분명히 갈라서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아니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또 이제 코로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많아서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도 누가 네. 당선이 되든 제가 볼 때는 미국 민심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 일어날 것이고 불복하는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불복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혼란상이 지속될 때 그럼요. 그 당선인이 예.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요. 예. 결국 이번 그 핵심 그 선거판을 갈랐던 핵심 주제어로 만약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공감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할 것이고 코로나 방역에 실패라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그랬는데 예. 미국 외신 어떻게 지금 진단했습니까? 여론조사는 시카고 대학하고 AP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가장 많은 어떤 지지를 받은 이야기는 경제 문제였어요, 사실. 경제. 그런데 그게 한 10명 중에 4명. 네. 그리고 코로나가 10명 중에 3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정확히 얘기하면 10%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경제 문제도 물론 트럼프가 경제 문제를 잘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왜냐하면 코로나와 경제를 떼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도 단순히 그냥 트럼프를 지지했을 거라고 우리가 단순히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과 경제가 연관되면서 트럼프의 코로나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바이든한테 기울었을 가능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요. 그 미국에서 개표 방송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국내 정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청와대 상대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현안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그 공방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의원님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거 사실에 관계한 얘기예요?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고요. 정론관에 가서. 예, 설전이고 공방이고 또 화내는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좀 질문이 적절하지는 못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어떤 질문을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내보내기로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민주당한테 얘기해야 될 걸 왜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하느냐. 네. 이게 청와대 감사냐 민주당 감사냐. 이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벌어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에 그 관련되어 있는 당헌 규정을 만든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예. 좀 물어봤던 측면이 있지만 그럼 물어볼 때 대통령의 입장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느냐라든가 네. 대통령이 그 의사를 밝힐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재보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반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거 하면은요 광화문 집회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말이죠. 경찰이 버스차로 밀어가지고 코로나 속으로 지금 가둬버렸습니다. 이왕 나온 국민들 이렇게 가둬가지고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염 위험도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참석한 그 사건 때문에 확진자가 여기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빈 공간을 놔두고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가둬가지고 코로나 속으로 국민을 가둬가지고 이 코로나 위험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합니까?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예, 소름, 뭐 살인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격양되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박대출 의원이 싫어하신 분 보면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뭐 코로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저 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된 분이 계셨다는 얘기인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저 당시에 그 사진 자체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집회를 하신 분들이 도로에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버스로. 그걸 소굴에 가두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네.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그 준비된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는 언제 좀 한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거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를 금지했는데 집회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 나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고 경찰이 그 업무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경찰이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근 윤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는데 실장의 생각도 똑같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로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야권의 다른 후보군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야당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먼저 자당부터 걱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노영민 실장, 국민의힘에서 거론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윤 총장도 민망할 것이다. 이건 발언했네요. 입장 내놨네요. 굉장히 가시돋치는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아줬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질문을 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지금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굉장히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받아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날선 얘기가 오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말, 이건 아직도 유용하냐? 대통령한테 또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윤 총장이 지금 부장검사들 워크숍에 가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노 실장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결단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만두게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담아서 질문을 하니까 네.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렇게 보면은 두 개 행사가 있었어요. 국회에서는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있었고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 총리랑 관계 부처 장관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얼마 전에 사의 표명 논란이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가 나왔는데 다시 부총리직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국회에 답변하는 과정에 본인이 사직서 낸 걸 얘기해서 그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행동은 어찌 보면 기재부 직원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 메시지를 던져서 흔들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어떤 흔들림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여당의 여러 이제 중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에 있어서 충돌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이 본인의 의지가 많은 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런 여러 가지 충돌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다시 신임을 하고 재심을 하고 계속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일단락 되는 걸로 저는 봐요. 다만 이제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간의 여러 가지 충돌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 정국에서 어쨌든 홍 부총리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장에서 홍 부총리를 다시 신임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엉성한 정치쇼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주목받고 있는 뉴스를 짚어드리는 백다의 브리핑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이름 순자, 한국계 첫 여성 하원 의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바로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입니다.
한국 이름은 순자 씨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주의 제10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타코마 시장을 2차례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스트링랜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230년 미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 된다며 한국계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전 남편을 살해, 시신 훼손 후 유기한 혐의와 의보자들을 살해한 혐의로까지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보다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초등 돌봄 교실 비상, 돌봄 전담사 파업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의 절반인 약 6천 명 정도가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을 철회할 것과 8시간 전일제 전환을 포함한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도 학교가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백다혜의 브리핑온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CNN에서는요, 개표 방송 관련해서 현장 판세 분석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동시 통역으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margin for Joe Biden, Arizona is over. Even if Donald Trump wins the outstanding vote 51-52%. 조 바이든이 아리조나를 이길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보는 거에 따르면은 지금 20분 후에는 숫자가 나올 것인데요. 56, 57% 정도를 받아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격차가 줄어들었던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이 아리조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아직까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라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 가져 있는데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위자들이 바깥에 있고요. 언제 집에 갈 것인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어떤가요? 네, 지금 들은 얘기가요. 지금 이 빌딩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CNN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서 CNN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언론사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 마리코파 카운티에 있는 이 선거 담당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루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난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개표를 계속함으로. 네, 그 미국에서 주요한 개표 방송 나오게 되면요, 바로바로 연결해서 동시통역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계속해서 윤태권 더모 정치분석실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미 대선 이야기와 뒷부분에 국내 주요 이슈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이번에 보니까는요, 우선 두 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워싱턴의 특파원 연결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이 당선에 필요한 게 선거인단의 과반, 그러니까 270명을 확보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후보 거의 근접했다. 미국 언론에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선거인단 확보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253명, 트럼프 대통령 214명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270명에 17명 모자랍니다. 현재 앞서고 있는 네바다와 애리조나 두 곳만 승리를 굳히면 과반 인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후보로선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주 등 4개 주를 모두 이겨야 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이나 이 미시간주 등의 이 북부 주요 경합주에서 이 뒷심을 발휘하는 게 좀 주요했군요. 네, 바이든 후보는 밤사이 북부 러스트 벨트의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두 곳에서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49.4 대 48.8, 0.6%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입니다. 미시간주도 격차가 2.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들 경합주를 차지하면서 바이든 후보는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도 우편 투표 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2.6%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던 곳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도 바이든 후보의 맹추격으로 접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최종 승부가 가려지겠습니까? 네,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곳은 6개 주 정도인데요. 박빙 승부가 펼쳐지다 보니 각 주에서 결과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바다주는 일정 시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펜실베니아주는 앞으로 며칠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말입니다. Let me be clear. In Pennsylvania, every vote is going to count. I'm going to fight like hell to protect the vote of every Pennsylvanian. I'm going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ake sure that every vote counts. 네, 잇따라 역전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 이 법적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잇따라 그 개표 중단하라, 뭐 재검표 요구하라 이런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 역전을 허용한 경합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위스콘신주에서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또 미시간과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또 조지아주 등 세 곳에는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참관 보장 등 개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자신을 찍은 표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등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트럼프 캠프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무책임하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 역대 최고의 뭐 투표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렇게는 오바마 전 대통령 기록도 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제가 볼 때 네. 우리나라 2012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해요. 2012년 대선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돌을 해서 완전 양자 구도였습니다. 그때 네. 진보 정당도 중간에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1대1 구도였어가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의 득표수가 이전에 이 한나라당 계열, 이전에 민주당 네. 계열보다 다 높았었어요. 진 사람도 높고 이긴 사람도 높고. 예. 예컨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520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근데 절대 득표수는 2012년의 후보들이 그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때만큼 치열한 선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갑자기 2012년 한국 대선 이야기라니까는 근데 이번에 뭐 그때 경합이었죠. 미국에서 이제 선거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선거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휴일을 이제 바탕으로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다릅니다.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아예 쉬게 하는 곳도 있고요.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투표 시장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입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 50% 초반에서 50% 후반까지가 주로 나오는 그런 선거인데 이번엔 약간 달랐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 선관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인 투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하기 쉽게 해놨고 드라이브 스루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이제 보장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투표 제도에 어쨌든 편의가 제공되면서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투표한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된 이후로부터 투표율이 아주 높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바라볼 지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많은 언론들이 미국 언론에서 주로 저희는 이제 CNN하고 미국 폭스뉴스 보수와 진보를 뭐 대표하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인 당선수 이른바
매직 넘버에 다가설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네. 할 때 뭐 1% 가능성도 없냐라고 하면은 아유 당연하게 1% 가능성은 있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사실상 매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개표 상황 그리고 이제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말하자면 남은 이제 투표함 우리로 치면 투표함 같은 게 어느 쪽이 유리한 투표함이냐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뭐 승부는 끝나지 않았나 거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던 선거 중에서 큰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역전극이 언제였냐 하면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였거든요. 그때 한명숙 그 전 총리가 승리 선언을 하고 나가지고 강남 몰표가 나와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시 이제 승리 선언을 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미 그래도 저녁이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개표일이라는 걸 예측해가지고 아 나중에 가면 강남표 때문에 뒤집히겠구나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카운티별로 이제 군 단위로 이제 이 투표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아 있는 카운티들이 오히려 바이든 후보 쪽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카운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변수는요, 지금 현재 개표율이 가장 낮다는 펜실베니아주 선거인단 20명이고요, 조지아주 16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네바다주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지금 엘라스카주는 이제 3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공화당이 워낙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가져간다고 봤을 때 제가 언급했었던 이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에서 다 이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매직 넘버를 넘었었잖아요. 반대로 지금 현재 미국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은 바이든 후보는 남은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 중에서 가장 그 선거인 수가 적은 네바다에서 6명만 얻으면 270명으로 당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도 선거 구도가 여촌야도라고 할 만할 정도로 지금 이제 아주 강하게 성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바다주도 제가 이제 자세히 카운티별로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네바다에는 큰 도시권이 2개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라스베가스권이 있고 우리가 아는 라스베가스. 그렇죠. 왼쪽에 리노권이 있는데 이 양쪽의 개표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표들도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 쪽으로 쏠려 있는 표들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뭐 가능성의 시나리오로서 계속 미국 언론도 이제 보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NN에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주요 우리로 따지면 시군구처럼 카운티의 그 표심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년을 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질 건 다 알려졌는데 바이든 후보와 한국의 인연에 대해서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이건 당선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하는 동안 인연이 깊어졌지 사실 그전에는 한국어 별로 없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트럼프 월드가 있긴 있는데 옛날 대우건설 시절에 거기 트럼프 월드에 말하자면 상표권, 브랜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시행을 했던 거 말고는 대통령 되기 전에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1972년부터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1972년부터면 지금 2020년이니까 48년, 뭐 횟수로 치면 근 50년 동안 중앙 정치 무대 그것도 민주당의 주요 인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또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 다른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70년대 후반에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 시절부터 인연이 깊어졌었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만델라 김대중 뭐 세계적인 이제 인권 지도자로 꼽혔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이제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만델라고 김대중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트렌드다시피 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 인연이 있고 그래서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있을 때 방한했을 때는 뭐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가 멋있어 보입니다. 바꿔 맵시다. 뭐 이런 이야기. 누구랑요?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가 멋있다고 뭐 바꿔 매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이제 기자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한미 FTA 도장을 찍으러 미국에 갔죠.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저도 이제 기자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니까 당연히 바이든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오찬 미국에서는 국빈이 오면은 대통령 만찬을 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부통령은 오찬을 주최를 하거든요. 네. 그런 뭐 오찬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외교관이라든지 국제통으로 불리는 이 정치인들은 바이든 쪽하고는 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당시 바이든 정치인이 고 김대중 대통령과 넥타이를 좀 바꿔 맵시다 해서 성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걸로 알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바로 지금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낡은 넥타이랑 그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서요. 꼭 간직하겠다.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그 사실을 좀 확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이제 2년이 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대선에 당선이 됐을 때 어떤 한국과의 인연이 좀 부각될 부분인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번 대선 두고 유권자가 지금 한 대략 6,500만 명 정도가 우편 투표를 하면서 이 우편 투표의 적법성 문제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준석 그 최고위원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편 투표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이런 계기로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 메일인 벨롯으로 이제 선거 결과 뒤바뀐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영어 쓰셨죠. 메일인 벨롯이라고 우편 해가지고. 투표. 예, 우편 예, 투표죠. 네. 그걸로 이제 뒤바뀐 주들이 있어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까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봤듯이 모든 표가 계산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런 거 무시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선 개표는 완성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 게 미국 대통령 당선자들과 그리고 낙선자들의 전통이 뭐냐면은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하 전화를 먼저 걸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질적인 행동 많이 해왔지만은 또 하나의 관례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어떤 법적 전쟁을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는 그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 막 미국은 자정이 좀 지난 시간인데요. 어제도 이 시간쯤에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했었죠. 혹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이 현장의 김필기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바이든 후보 혹시 또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자, 이곳은 윌밍턴에 있는 체이스 센터인데요. 본인의 자택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고요. 이곳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쯤에 이제 바이든 후보는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했었죠. 이 개표 상황에 맞춰서 그것에 맞춰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이곳에 나타났는데 오늘은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개표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좀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나타났다면 오늘은 개표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집권 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김필기 특파원이 지금 있는 곳이 그 바이든 후보의 자택이 델라웨어의 그 윌밍턴이잖아요. 근처잖아요.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김필기 특파원 주변에도 그 해외 취재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몇몇 취재진이 있고요. 사실 어제 선거가 끝났던 어제 선거 당일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앞에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듯이 매직 넘버 270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70명을 넘게 선거인단을 이제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 언제라도 바이든 후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승리 선언을 하거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외신 기자들 또 미국 현지 기자들도 지금 이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이번 미국 대선의 전체 투표율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연설에서 그와 관련한 직접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We have a popular vote lead of nearly 3 million votes, and every indication is that will grow as well. Indeed, Senator Harris and I are on track to win more votes than any ticke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that ever won the presidency and vice presidency. Over 70 million votes. I'm very proud of our campaign. 네. 예, 바이든 후보도 득표율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투표율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AP통신이 바이든 후보가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기준으로 7,033만 표를 넘게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 민주당 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전의 최고 기록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웠던 6,950만 표였습니다. 이걸 뛰어넘게 되는 거죠. 한편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6,753만 표를 얻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패배하게 되든지 간에 동시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낙선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전체 투표율은 66.8%, 19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연설에서 이런 기록적인 투표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에둘러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오늘 그 연설에서 내놓은 메시지 좀 더 정리해 보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지지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예, 오늘 연설에서 또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cy itself is not a partisan institution. It's the one office in this nation that represents everyone. And it demands a duty of care for all Americans. And that is precisely what I will do. 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미국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그간이 양극화를 조장했다고 비판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분명히 차별화를 하면서 이제 정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모습의 리더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미국 현지 분위기 지금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 그다음에 델라웨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또 한번 미국의 현지 분위기 좀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 그 워싱턴 상황, 워싱턴 업데이트 운영자이자 그 박상영 칼럼니스트 전화 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워싱턴 업데이트라는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미국 정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데 이번 미국 대선 이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역사에서 아마 이 정도 뜨거웠던 대선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예.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받은 표가 역대 대선 후보들 중에 최다의 표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표가 역대 2위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인물 선거였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가르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빛이 좀 많이 발했고 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그만큼 국론이 크게 갈렸다는 점에서 좀 아쉽죠. 예. 이번 미국 대선 사전투표 중요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비중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 우편 투표의 문제점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 현재 언론 종합해서 좀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몇 달 전부터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계속 터뜨려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벌써 대규모 투표 부정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요. 트위터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미시건주 등에서 개표 부정 의심되고 그 개표 부정 의심의 그 배경에는 항상 그 우편 투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표 작업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건이 사소해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결과를 불복하는 것에 대한 이 폭력 사태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데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곳곳에서 항의 시위 열리고 있고요. 트럼프 지지자 또 반트럼프 유권자 간의 폭력 충돌 사태도 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선거일 하루 전부터 미국 각 도시에서 그 시위대들 충돌에 대비해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나무판을 붙이고 하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 하루 동안에 몇 건의 사고는 있었지만 아직 큰 비상사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계속 부정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워싱턴 업데이트 박상현 운영자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델러웨어에서 김필기 특파원이 얘기했을 때요. 전에 본 바에 따르면은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7,033만 표를 얻어서 역대 최고라고 그랬는데 또 일부 이런 어떤 득표율을 계산하는 업데이트 사이트에 보면은요. 7,150만 표라고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숫자예요. 앞서 말씀드린 예. 대로 이 선거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붙은 선거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폄하 발언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이든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미국에서 이제 선거가 말하자면 반 트럼프 연대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거죠.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했을 때는 뭐 샌더스 지지자라든지 이제 민주당의 좌파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이 투표를 별로 안 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가지고 아까 박상현 칼럼니스트도 말했지만은 이 선거 자체가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극도로 반 트럼프 그 유권자들을 결집시켜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꼭 이제 트럼프 대 반 트럼프로만 구도로만 본다면 이렇게 유권자들이 역대 최고의 투표를 보이고 그런 건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가 던진 메시지,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좀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후광을 입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미국 대통령들을 굉장히 사랑받는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 그렇죠. 기록했었잖아요.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BL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 표를 그대로 바이든이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2년도부터 상원 의원을 지내면서 50년 동안 정치판에만 있었던 인물이나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륜 있는 정치가 이미지는 강했지만은 이런 운동가라든지 사회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까지는 봤을 때 그 전에 대통령했던 두 사람 보십시오.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칸소주 출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종적으로도 소수였고 흑인 중에서 더 소수인 게 뭐냐면은 미국 출신 흑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댁에서 케냐 출신 이제 흑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소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수자의 도전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이번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흑인표까지 흡수할 수 있으려면은 조력이 필요했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화합의 메시지라는 것도 사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연설 하나로 미국을 휘어잡았을 때 그 안에서 했던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라티노의 미국도 아니고 흑인의 미국도 아니고 백인의 미국도 아니고 그냥 미 합중국일 뿐입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설가가 됐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국내 언론은 이걸 분석을 못 해낸 것 같은데 제가 그 바이든 후보의 연설들 살펴보면요. 오바마 대통령의 문구를 굉장히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미국은 빨강색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랑색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 합중국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줬던 그 통합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한 2주 앞두고부터 적극적인 유세를 통해 가지고 소수민족의 표를 긁어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임박해서는 동시 출격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불편하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사이에 꼭 후세인을 넣어가지고요. 뭔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은 원적지가 케냐인 거죠. 자기 출생지는 하와이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공화당 뭐 이쪽 우파 쪽에서 이제 미국에 태어난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흑색 선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면은 민주당을 뭉친 것 플러스 공화당까지 치고 들어간 것도 있었죠. 그런 통합적 이미지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애리조나가 원래 공화당 지역이거든요. 넘어왔지 않습니까?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애리조나의 대표적인 정치인은 맥케인이에요. 존 맥케인. 예, 존 맥케인.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맥케인은 생전에도 여기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맥케인의 미망인도 이번에 트럼프 찍지 말자라는 기고글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개인은 매력적이지 못한 면이 있지만은 민주당 지지층 완전히 뭉치고 또 공화당 내에서 뭔가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쪽은 또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준 연설에서도 그런 전술적인 게 조금 엿보이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이 앞설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불복하고 뭐 5만 이제 뭐 법정 소송이라든지 이걸 다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이든이 나는 미국 전체를 통치할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화당 지지자들이라든지 공화당 소속의 뭐 상원 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심지어는 법관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공화당에 말하자면 품격 있는 지지층들을 분리시켜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선 이번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버몬트 주지사랑 그다음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밝혔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해당 행위로 아마 처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미국 공화당 주류와 반대 입장에 척을 진 상황 속에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극에 달하는 것이고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아까 이제 그 윤 실장도 언급했지만은 이런 어떤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주거든요. 이곳에서 이변이 나온 것도 그 존 맥케인 의원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리고 모욕까지 줬었거든요. 그런 분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2016년 총선에서 보면은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는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호남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덜 어쨌든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데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슷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내분이 좀 구체화되는 게 보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약간 통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영어 표현으로 그런 통합이라는 표현도 막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그 뉴욕에 있는 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코로나19 정책이 크게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바이든 후보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당장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했던 메시지 일선 지자체에서도 좀 동조하고요. 이건 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예 말로도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하고 자기도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지지층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뭐 마치 자유의 상징인 양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은 바뀌겠지만은 지금 뭐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워낙에 중요하고 미국도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괜찮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전반적인 사회 락다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요, 저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변수는요, 그 가능성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다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른바 트럼프 매체로 분류되는 폭스뉴스에서 애리조나, 지금 결국은 뭐냐면요. CNN은 현재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253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폭스뉴스가 264명으로 계산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1명 차이가 결국 애리조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잃고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는 계산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가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가 이긴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 그건 뭡니까? 친트럼프 매체가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은 게 방송사에서 총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확실, 유력 이런 뭐 우리는 붙여주지 그런 않습니까? 부분을 두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송사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예. 어디서는 확실히 먼저 붙이기도 하고 어디는 좀 유력을 오래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 차이인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선거전에서 폭스뉴스 인터뷰는 정말 많이 하고 잘 응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배신감이야 개인적으로 느낄 테고 이번 선거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동력을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음모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고려했을 때. 그렇죠. 언론도 한패였고 그다음에 뭐 우정사업본부도 다 한패였고. 그런데 이제 CNN 비판적인 CNN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한국에서 부정선거 하시던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 적이에요. 자, 보수 진영에는 이준석이도 적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악이요. 우정사업법은 통째로 매수됐고 언론은 전부 다 하수인이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지만 그들이 만든 그 조잡한 시나리오가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 매수됐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제. 지금 앞서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자들한테 대중뉴스에서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더라고 4년 전에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서도 공화당의 주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양상이 계속 표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공화당 표심에서도 이른바 윤태곤 실장이 말한 대로 이번 현재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미국 내 품 있는 보수층 간의 어떤 결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으면은 공화당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닌 것이고 하니까 반기를 들 수 있게 된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당분간은 뭐 다음 한 대선까지는 트럼프식 정치인이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단기간으로는.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은 당선되고 나면 인수위가 출범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인수위 출범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물자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연방조달청에서 승리를 확인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미국 보수 내에서 이런 분열상이 구체화된다면 미국 연방이라도 연방기구 기관에서도 뭔가 치고 나가는 이런 사안이 온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큰 타격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가 많은 권한을 가진 자리이고 세계 대통령이라 불리기도 하지만은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면 끝없는 의심과 견제를 통해서 설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연방대법원 판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만들어줄 것이라 예측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우스운 얘기고 굉장한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지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주별로 지금 뭐 개표를 중단시키니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하기 어려운 것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 대선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오늘 미국 대선 보고 회의를 오늘 중에 주재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NSC 상임위를 또 개최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오후 오늘 저녁 상황이 미국에서 들려오는 개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어떤 청와대 대응도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결해서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 겨냥한 발언 좀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총장도 무관했다 할 수 없는 그런 관여자이고 하기 때문에 금시 작비,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오히려 그런 금시 작비의 자세와는 상당히 어긋난다. 제가 오늘 우리 대전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예, 추 장관이 금시작비란 사자성어를 꺼내서요. 정치인 총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했고 윤 총장도 또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를 또 썼습니다. 뭐 이게요.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고 그래요? 듣는 이야기 또 들은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별로 이제 반응도가 있을 것인가, 필요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치인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좀 그런데, 근데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추 장관의 저는 국회 발언 중에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낀 것은 이 산자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치적 공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앞에 뭐 금시작비 이런 이야기는 총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이 개별 수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훨씬 더 조금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다운표의 추윤 갈등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저도 법조인을 했지만은 내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눈만 뜨면 장관하고 총장이 쌈박질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지.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정리하십시오. 두 사람 다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누구가 옳다고 정리하든지.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되게 흐뭇하게 봤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오랜만에 봤어요. 사실 홍 대표가 이제 사실 정세균 총리에게 물어봤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역할하겠다 답변하신 거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분은 전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애초에 검찰 개혁이란 아젠다에 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신임한 것도 문 대통령이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린 것도 문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대로 본인이 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마 홍준표 대표의 질의도 그런 부분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정세균 총리가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고 컷해버렸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답하시는 것이 오히려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지금 그 검사 향응 접대 의혹 관련해서 지금 남부지검에는 이 특별 수사 전담 수사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3번째 조사를 받았대요. 근데 김 전 회장이 이번 조사에서는 빠른 진상 규명 바란다면서 이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출장 가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구치소에 가서. 그래서 뭐 김봉현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김봉현 그렇게 이게 뭐 띄워주냐 이런 식의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금방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있었다라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이쪽은 있었다 그러고 저쪽은 나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또 거기에 어쨌든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뭐 빨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 예. 상응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예. 김봉현 회장의 지금 말들을 보면은 일부 사실도 있고 일부 틀린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아까 말했던 있다고 얘기했던 인사들은 알리바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여기서 하루 빠르게 가려야 됩니다. 누가 진짜 있었고 누가 없었는지 가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미궁 속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정치권이 혼란을 재생산하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사기 피의자로 되어 있는 김봉현 회장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특집 전용의 뉴스온 이 미국 대선 관련했는데 좀 방금 나온 속보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애리조나 개표소 앞에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리조나는 지금 미국 언론에 따라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긴 곳으로 좀 분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 시위대들이 개표 중단하라. 결국 근데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제 행동에 옮기는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뉴스, 이어지는 특보에서 계속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용의 뉴스온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1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